일부 혈당은 적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당은 무조건 낮아야 한다. 혈당이 오르면 무조건 나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혈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부터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흡수되어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은 몸의 연료. 뇌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근육도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심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뛰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혈당입니다. 만약 혈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당장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고 뇌는 작동이 멈추어 버립니다. 심지어 의식을 잃고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혈당이 올라가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문제는 높은 혈당이 오래 유지될 때. 그렇다면 왜 의사들이 혈당을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문제는 혈당이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높게 그리고 오래 유지될 때입니다. 음식을 먹고 혈당이 살짝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적절히 내려주고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잘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는 다시 안정적인 수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아서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게 되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 눈, 심장, 뇌 같은 중요한 기관이 차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혈당은 적이 아니라 관리 대상. 많은 분들이 혈당을 무조건 낮춰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보다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서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게 오래 유지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손상과 합병증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일정하고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의 첫걸음은 바른 이해. 혈당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혈당은 우리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오남용, 즉 조절이 안 될 때입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달리듯 우리 몸도 혈당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름이 넘쳐 흐르면 차가 고장나듯 혈당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높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혈당은 우리 몸의 적이 아닙니다. 혈당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다만 너무 높게 오래 머물 때 그것이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혈당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소중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당뇨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2부. 왜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C가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 활성산소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관 벽을 공격하고 세포를 상하게 만듭니다. 마치 철이 녹슬듯 세포와 혈관도 서서히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활성산소와 당뇨의 관계.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사람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원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여러 가지 항산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대사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원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립니다. 쉽게 말해 활성산소는 원래 일정량은 괜찮지만 당뇨 상태에서는 몸속이 불이 난 것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포와 혈관을 마구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C의 역할은 강력한 소방수.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란 말 그대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무분별하게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스스로 대신 희생하면서 중화시켜줍니다. 즉, 비타민C는 당뇨 환자 몸속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잠재우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불길이 커지기 전에 물을 끼얹어 화재를 막듯이 비타민C는 혈관과 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것입니다. 왜 당뇨 환자에게 더 필요할까? 그렇다면 왜 하필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C가 더 중요한 걸까요? 첫째, 혈당이 높으면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니 그만큼 항산화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타민C와 포도당의 경쟁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서 비타민C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비타민C와 포도당은 세포에 들어갈 때 비슷한 통로를 사용합니다. 즉,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통로를 차지해버려서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뇨 환자는 같은 양의 비타민C를 먹어도 몸속 세포에서는 부족 현상을 더 크게 겪게 됩니다. 셋째, 합병증 예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무서움은 혈당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산화 손상으로 인한 혈관 합병증입니다. 망막이 손상되어 실명하거나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하게 되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이런 합병증의 위험을 줄여주는 중요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 연구에서도 비타민C의 효과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혈관 내피 기능이 더 건강했고 동맥경화 지표도 낮았습니다. 또한 염증 수치가 줄어들고 혈중 산화 스트레스 마커가 낮아지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문제. 반대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 환자는 혈당 자체로도 이미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데 여기에 항산화제가 부족하다면 혈관 손상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잇몸에서 피가 쉽게 나는 것도 사실은 비타민C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도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여러분, 당뇨 관리에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은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조금 높더라도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면 혈관 손상이 줄어들고 합병증 위험도 낮아집니다. 즉, 비타민C는 당뇨 관리에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입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 활성산소는 혈관과 세포를 공격한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다. 당뇨 환자는 혈당이 높아 비타민C 활용이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보충이 필요하다. 비타민C는 합병증을 줄이고 혈관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다.
여러분, 당뇨 관리에서 비타민C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단순히 영양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장기적인 삶의 질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여러분,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음식 선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때 꼭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입니다. 1. 혈당 지수란 무엇일까? 혈당 지수는 간단히 말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먹었을 때 혈당은 매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자의 GI는 약 95로 거의 포도당을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고구마는 달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고구마의 GI는 약 60 이하로 감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당뇨 환자에게 GI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혈당 지수만 보면 생기는 오해. 많은 분들이 GI가 낮은 음식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GI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I는 혈당이 오르는 속도만을 반영할 뿐 실제로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자는 GI가 95로 높지만 백지당 칼로리는 약 60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고구마는 GI는 60 이하로 낮지만 백지당 칼로리는 약 128kcal로 감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GI만 보고 고구마가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 증가와 혈당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혈당 부하의 개념.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혈당 부하지엘입니다. 혈당 부하는 GI의 실제 음식의 탄수화물 함량과 칼로리까지 고려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GI는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를 보는 것이고 GL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까지 보는 것입니다. 다시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자 GI는 높지만 칼로리가 낮아 GL은 낮습니다. 고구마 GI는 낮지만 칼로리가 높아 GL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즉, GI만 보면 고구마가 유리해 보이지만 GL까지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4. GI와 GL을 함께 보는 지혜. 당뇨 환자가 안전하게 음식을 고르려면 GI와 GL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I가 낮더라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과식하면 혈당과 체중 관리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반대로 GI가 다소 높더라도 소량만 먹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입니다. 5. GI와 GL을 고려한 식단의 실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흰빵은 GI가 높고 GL도 높습니다. 혈당이 빠르고 많이 오르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현미잡곡밥 GI는 흰쌀밥보다 낮고 섬유질이 많아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다만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일 수박은 GI가 높아 혈당을 빨리 올리지만 칼로리는 낮아 GL은 낮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포도는 GI가 낮아 비교적 안전하지만 칼로리가 높아 역시 양을 제한해야 합니다. 채소 대부분 GI와 GL이 모두 낮아 안전합니다. 채소는 풍부한 섬유질 덕분에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당뇨 환자에게 주는 교훈. 결국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가, 실제로 혈당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때 비로소 안전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의 단맛이나 GI 수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GI와 지혜를 함께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정리. 여러분, 당뇨 관리에서 음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혈당 지수 GI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알려주고, 혈당 부하지엘은 실제로 혈당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알려줍니다. 감자와 고구마처럼 비슷해 보이는 음식도 GI와 지혜를 따져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음식의 단맛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GI와 지혜를 함께 고려해야 안전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부. 과일 선택의 비밀. 포도당 vs 과당. 여러분, 과일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달달하는 느낌이 먼저 오실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과일을 아예 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맛이 강하면 혈당이 많이 오르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과일 속 당 성분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비율로 들어있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포도당. 혈당을 곧장 올리는 에너지원. 포도당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연료입니다. 먹는 즉시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뇌와 근육, 장기에서 바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당은 혈당을 곧장 올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포도당 함량이 많은 음식이나 과일은 식후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을 보겠습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단맛이 강해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데 사실 수박 속 당의 대부분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GI 혈당 지수가 높아 먹고 나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에게는 수박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과당은 달아도 혈당 지수는 낮다. 반대로 과당은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이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과당은 소장에서 흡수된 뒤 곧장 간으로 가서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즉, 바로 혈액 속에 들어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이 많은 과일은 달아도 GI가 낮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도입니다. 요즘 나오는 포도는 정말 달지요. 하지만 포도 속 당의 90% 이상이 과당입니다. 그래서 GI가 낮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즉, 포도는 당뇨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인 셈입니다. 물론 양을 조절하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3. 포도당과 과당이 섞인 과일들. 모든 과일이 극단적으로 한쪽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과일들은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오렌지, 딸기 같은 과일은 포도당과 과당이 비슷하게 들어있어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 정도입니다. 먹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치솟지는 않지만 과식하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일은 하루 한두 개 정도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정도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4. GI가 낮아 부담 없는 과일은 바나나.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바나나는 GI가 낮은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포만감이 좋아 간식으로 자주 찾는 과일인데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당뇨 환자도 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바나나도 칼로리는 꽤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핵심은 단맛의 강도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단맛이 강하냐 약하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어떤 당이 주성분이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달아 보여도 과당이 많은 과일은 GI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달지 않아 보여도 포도당 위주의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과일의 단맛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단맛을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과일마다 가진 특성을 알고 GI와 지혜를 함께 고려해서 적정량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단맛 때문에 피해야 하는 적이 아니라
잘만 고르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GI 낮아 하루 1개 정도는 부담 없음. 결국 핵심은 단맛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당이 주성분이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앞으로 과일을 고를 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부. 당뇨 합병증과 혈관 손상.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가 높아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혈당은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만 놓고 보면 당장 큰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지요. 진짜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특히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혈관 합병증이야말로 당뇨의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1. 왜 혈관이 문제일까? 우리 몸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보냅니다. 심장에서 뇌로, 팔과 다리로, 그리고 눈과 콩팥 같은 장기까지도 혈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혈액 속에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 벽을 공격하면서 혈관이 점점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흠집처럼 시작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마치 녹이 쓴 철관이 점점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은 결국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들. 1. 콩팥 손상 신부전.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콩팥의 미세한 역과 장치가 막혀서 노폐물이 쌓이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성 신부전입니다. 심해지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눈 손상 망막병증. 눈 속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빼곡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 혈관이 손상되면 이 미세 혈관들이 막히고 터지면서 망막이 손상됩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3. 심장과 뇌혈관 손상. 혈관 손상은 심장과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당뇨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모든 합병증의 중심 산화 스트레스. 이 모든 과정의 공통적인 중심에는 바로 산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단순히 에너지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 내피가 손상되고 그 손상 부위에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이 달라붙어 동맥 경화가 진행됩니다.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되는 것이죠. 즉, 당뇨 합병증은 단순한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활성산소 증가 혈관 손상 합병증이라는 긴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4. 왜 비타민C가 중요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혈당이 높아져도 활성산소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다면 혈관 손상과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하기 전에 비타민C가 먼저 나서서 그것을 중화시켜줍니다. 마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소방수가 물을 뿌려 화재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가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이 다소 높더라도 혈관 손상 속도를 늦추고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C가 당뇨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당뇨의 진짜 무서움은 혈당 수치가 아니라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아질 때마다 생기는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콩팥, 눈, 심장, 뇌 같은 중요한 기관들이 하나둘씩 망가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6부 비타민C의 복용 방법과 생활 속 활용. 여러분, 지금까지는 비타민C가 왜 중요한지, 특히 당뇨 환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막연히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1. 하루 권장량과 안전한 범위. 먼저 권장량을 알아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한국영양학회는 성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약 100mg로 제시합니다. 귤 2개, 빨간 파프리카 반 개 정도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나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분, 만성 질환을 가진 분은 일반인보다 산화 스트레스가 훨씬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은 보통 하루 2000mg까지를 안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면 설사나 복통, 신장 결석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꾸준히, 적절히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비타민C 섭취 타이밍.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우리 몸에 오래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0mg를 먹을 계획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만 400mg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되어 항산화 효과가 지속됩니다. 또한 비타민C는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나 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 또는 간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음식으로 섭취하기. 보충제도 좋지만 기본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귤, 오렌지, 키위,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면 단순히 비타민C만 얻는 게 아니라 함께 들어있는 섬유질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 큰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조리 과정에서 손실이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열과 물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파괴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샐러드처럼 날로 먹거나 짧게 데치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4. 보충제를 활용하는 경우. 현대인의 식습관으로는 매일 꾸준히 과일과 채소를 챙기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충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보충제를 고를 때는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용량 한 알에 500mg 정도면 적당합니다. 형태 일반 정제, 분말, 발포정 등 다양한데 본인에게 편한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첨가물 불필요한 색소, 인공향료가 적은 제품이 바람직합니다. 보충제의 장점은 일정한 용량을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아무리 좋아도 음식 섭취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음식 보충제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 비타민C는 섭취만큼이나 활용이 중요합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인 음료와 분리하기.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음료는 이뇨 작용을 일으켜 비타민C를 빨리 배출시킵니다. 흡연 줄이기. 담배 연기는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흡연자는 권장량보다 3050% 더 필요합니다. 제철 식품 활용하기. 오래 저장된 과일은 비타민C가 줄어듭니다. 지금 나는 제철 과일이 가장 신선하고 효과적입니다. 철분과 함께 먹기. 철분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오렌지를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이 됩니다. 6. 당뇨 환자를 위한 특별 팁.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와 항산화 균형을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기억하세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보다는 GI가 낮고 과당이 많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비타민C는 하루 3번 이상 나누어 드시면 혈관 손상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꿀 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는 방법은 기력이 약한 환자들에게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단순히 많이 먹으면 좋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얼마나 꾸준히,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권장량은 하루 약 100mg, 상한선은 2000mg.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면 보충제를 더하기.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지키기. 당뇨 환자는 특히 꾸준히 세심하게 챙기기. 비타민C는 혈관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작지만 강력한 영양소입니다. 혈당 관리와 함께 비타민C를 충분히 챙겨주는 것. 이것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비타민C와 함께하는 나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